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 강의를 할 백강철입니다. 저는 자동제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취미가 있어서 현재 취미가 직업이 된 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 바스코리아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뱀스, 여러분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아시죠? 그리고 백넷 그것은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의 KS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뱀스와 백넷의 KS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 등 여러 협회, 학회에 강의를 해오면서 이 분야에 대한 기고 그리고 또 출판 수상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들은 사실 그 건축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될 텐데요. 스마트한 건축, 여기 스마트한 건축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IT가 접목이 되면 스마트하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한 건축에 대한 IT 그리고 그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동제어 시스템에 대한 기술 발전 그리고 그 only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 즉에서 바스라고도 하죠. 그리고서 이 바스의 시스템 구성 예를 들어서 바스를 구성했는데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우선 기계설비 제어 개념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최근 이슈화되어 있는 에너지 절감 제어 기술, 즉 뱀스 제어 기술을 일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한 건축의 그 IT. 우리나라 건축물을 좀 조사를 좀 했는데요. 현재 730만 동 정도가 기존 건축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층별 분포를 보면 11에서 31층,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 약 12만 동 정도가 되는데 약 2%고요. 6층에서 31층까지가 22만 4천 동 정도, 3%, 즉 약 5% 정도가 대형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5%에 해당하는 이 건축물들이 사실 에너지를 상당량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관점으로 보면 이 5% 정도 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사실 건축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분야에 계시는 이 건물에 관계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5% 정도 되는 건축물을 위해서 설계하시고 시공하시고 감리, 감독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건축물에 있어서의 스마트한 IT, 우리가 IT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건축물에서 IT는 대체적으로 자동제어 시스템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동제어 업체는 국내에 대기업이 약 10군데 정도, 중소기업이 약 6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60군데라고 해도 대체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업체들 또는 수입을 해서 그 제품들을 일부 국산화해서 국내 건축물에 설치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사실 중소기업 중에서는 자동제어 시스템에 대한 원천 기술을 그리고 또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약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730만 정도 되는 건물에 있어서 자동제어 시스템은 수입 제품 일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니웰, 지멘스, 존슨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통해서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된 업체들도 약 20군데 정도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조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 1조 원은 순수 바스는 약 2,50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CCTV라든가 또는 네트워크 시스템들, IT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약 1조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발전 방향으로 보면 사실 오늘 우리 건축사분들께서 수업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릴 게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제어 시스템에 대한 공사업 면허가 사실상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제어 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설비 면허, 전기 면허, 통신 면허를 가지고서 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제어에 관련된 전반적인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설비 공사라고 하시면 보일러, 냉동기도 설비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자동제어도 설비다. 그럼 전기는 수배 전반도 자동제어고 또 전기에 관련된 자동제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배관 배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전기이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그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 면허도 필요하다.
해서 설비, 전기, 통신면을 가지고서 자동제어 공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공사면허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분야별로 한번 IT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혹시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도 대체적으로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시죠? 대체적으로 우리는 USB라고 얘기합니다. USB라고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 제품 이름인가라고 혹시 잘못 알고 계시지는 않는지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전기 분야에 계신 분들도 이건 뭡니까? 라고 하면 USB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USB는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라고 하는 통신 방식 이름이지 제품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내 IT 기술은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디지털이 무작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그런 것이야 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 통신 방식을 우리는 USB라고 이렇게 제품 이름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우리가 분야별로 IT를 보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목도 IT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재미있죠. 토목을 하는데 거기에 IT가 포함될까? 건축에서 IT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 건축의 IT는 도대체 뭐를? 그럼 건축물에 설치되는 모든 장치, 그러니까 전기전자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설치되면 건축 IT인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요, 건물이 숨을 쉬어야 되죠. 건물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콘크리트도 숨을 쉬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건축 IT에서 건축물이 숨을 쉰다? 어떻게? 스마트하게 숨을 쉰다.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하면 실제로 건축에서 IT 숨을 쉬는 건물, 이거는 정보통신 기술, 즉 말해서 통신의 정보들이 건축물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양만큼 어떠한 것들이든지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건축물 내에서 공유될 수 있고 정보를 전송해 줄 수 있고 가져다 분석할 수 있고 그러한 건축물들이 머리 좋은 건물, 숨을 쉬는 건물이라고 할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IT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상호 간에 서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프로토콜인데요. 프로토콜이 바로 말씀드렸던 USB도 프로토콜의 종류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에 대해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즉 건축 설계할 때, 시방을 만들 때, 감리를 하실 때 모든 전기전자 통신 장비들이 통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상호 간의 인터페이스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신호를 줄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토콜, 포맷이 정의가 내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프로토콜, 통신 방식을, 표준화 방식을 사용할 것, 아니면 어떤 장치물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시방과 또 건축 설계 당시에 그러한 기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설비 부분, 전력 부분, 마트, 드론 여러 가지 IT 부분들이 있는데요. 토목의 IT도 사실은 왓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스팔트 공사하기 전에 그 아래쪽에 앞전세를 도포한 다음에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아스팔트에 자동차가 하루 종일 2톤짜리 자동차가 움직일 때마다 압력이 생기죠. 그 압력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 왓웨이 역시 IT입니다. 그러니까 토목도 IT를 하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보시죠. 마트 IT 볼까요? 마트에는요. 우리가 가장 IT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스마트 카트가 있습니다. 스마트 카트는 카트에 새우깡을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마늘을 하나 집어넣었을 때 카트에 요금 계산이 자동으로 되고요. 또 거기서 즉시 카드로 결제를 했었을 때 게이트를 나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게이트 앞에 와서 이 카트가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진형 카트도 이미 영국에서는 개발이 돼서 아직 시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동차 IT, 무인 운전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 IT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있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논리에서 문제가 심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IT를 보시면
사고가 나지 않는 조건이라고 했었을 때는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공업사, 유리회사, 페인트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교통경찰마저도 직업을 잃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IT를 설계하시고 계획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의존도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은 뭔가 우리가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디지털, 디질로그라고 얘기하는 이 디질로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잘 조합을 해서 사람이 활동하고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역시 인력 절감도 중요하지만 직업에 대한 부분을 크게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무선 통신 기반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는 모든 IT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강국, 그 나라의 파워, 그 나라의 경제력은 결국 배터리에 의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후의 시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배터리는 곧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 사용을 해서 될 게 아니라 또 냉난방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한다고 냉난방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냉난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사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IT 기반 건축이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즉 건축 분야, 설비 분야, 전기 분야, 유틸리티 여러 가지 뭐 CCTV, 주차 관제 또는 카드리더 뭐 여러 가지 많지요. 그런데 그러한 장치들이 전부 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말해서 주차장에 차량을 입차시켰다. 그러면 뭐 여러분 편하시잖아요. 번호판 인식을 통해서 입차를 하게 되는데 그 입차되는 그 신호마저도요. 이게 누가 출근을 했구나. 오늘 식당의 식수 인원은 몇 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카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실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실내 제실자 부하량에 따라서 설비에서 냉난방의 설정 온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자율운전 개념에서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꼭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정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것이냐. 자, 정보 공유인데 정보 공유이기 때문에 사고인가 그리고 또 에너지인가 다음에 쾌적인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고 관점, 에너지 관점, 쾌적 관점 여기서 또 한 가지 인력 절감의 관점 뭐 여러 가지 그런 테마가 있을 겁니다. 그 테마를 중심으로 우리는 설계를 할 때 어느 쪽에 어떤 방법으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보를 분석할 것이냐 또는 이 정보에 의해서 사고를 방지할 것이냐 에너지를 절감할 것이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러한 부분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에너지 절감입니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뱀스라고 해서 뱀스는 사실 우리나라에 80년도에 이미 EMS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었죠. 근데 일본에서 만들어놓은 B를 하나 붙여서 뱀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사실 뱀스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건물에 설치하면 에너지가 10% 또는 20% 더해서는 30%도 절감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올해 에너지를 20% 절감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20% 절감할까요? 그럼 5년이면 에너지 절감이 100% 되어서 건물에서는 에너지가 없어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까요? 에너지는 기한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은 기한적으로 3년에서 5년 이내면 그 건물 내에서 절감할 수 있는 한계량에 도달을 하고 맙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에너지를 절감을 시켰던 그 근무자 또는 운영자, 관리자, 핵심적인 그 인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에너지를 절감했던 그 사람에게 에너지 절감에 대한 보상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하지 않는 에너지 절감은 절대 그 건물의 오퍼레이터들이 관리자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요. 자, 창호 개폐에 감시 제어라.
자, 이 창호 개폐 감시 제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극단적인 에너지 절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건물들은 대체적으로 커튼홀로 해서 창문을 제실자가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요. 독일의 건물들 가보면 아예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없도록 한 건물들도 꽤 있습니다. 즉 말해서 창문을 열고 닫는다 하면 냉난방을 중단해버리는 거죠. 극단적인 에너지 절감 방법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기 청정도가 좋으면 실제로 모터를 창측 상부에 설치해서 중앙에서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기능들도 제실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환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죠. 대개 보면 중정 건물을 많이 시공하게 되는데 벤츠 본사도 중정이 있어서 1차 자연환기, 물론 1차 자연환기보다도 더 먼저는 건축적인 부분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 제어 또는 IT에 의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너무나 맹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건축적인 부분이 먼저 1차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자연환기 방법을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IT 장치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기 다음에 이제 VAB, Variable Air Volume이죠. 방별로 풍량을 개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VAB 방식 또는 제실자 인원에 따라서 부하 제어를 하는 그런 방법들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요. 한 가지 희한한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차 게이트 보시죠. 주차 게이트는요. 상시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인가된 사람이 왔었을 때 번호판 인식을 하든 아니면 리모컨을 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게이트를 열고 통과되고 나면 다시 닫아주는 이런 두 번의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죠. 자동차를 인식하는 장치를 20m 전방으로 빼내면 게이트는 상시 열어둬도 됩니다. 즉 에너지 절감은요. 주차 게이트를 열어두고 노멀 오픈을 한 상태에서 인가되지 않은 차량이 왔었을 때 그때 닫아주는 것이 바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 개념은 상시 오픈형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에너지를 절감하십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 게이트도 마찬가지죠. 게이트를 닫아둔 상태에서 열지 말고 열어둔 상태에서 그 전 100m 전방에서 자동차 인식만 되면 게이트는 상시 닫아둘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죠. 벤츠라든가 코머니츠뱅크라든가 하노버 메세본부라든가 이중회피를 많이 사용합니다. 더블스킨이죠. 그 이중회피 그리고 또 중정에 통해서 자연환기를 한다든가 제실자가 있을 때만 냉난방과 조명 제어를 한다든가 창측의 조도에 따라서 조명을 자동으로 꺼준다든가 또는 층별로 당번을 통해서 제어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사실상 이러한 형태들은 보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고요.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들도 있지만 층별 당번 제어를 한다. 이것도 좀 특별하지만 이건 층별 당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근무자예요. 사람이죠. 그 층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추위를 느꼈느냐, 그 층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운가에 대해서 우리는 저층과 고층, 중층에 따라서 설정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면 중앙감시반에서 지속적으로 온도를 보고 중앙감시반에서 설정 온도를 바꿔주고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약간의 과잉 난방 냉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삼형 블라인드 제어도 있는데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블라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복사열을 차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삼각형 블라인드가 이렇게 시간대에 따라서 돌려서 녹색, 적색 또는 노란색 이렇게 해서 실내 제실자에게 피곤함을 덜하기도 하고요. 또 외부에서 봤을 때 건물의 컬러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봤습니다. 자, 1번에 보십시다. SA 건설의 에버칩을 보면요. 콘크리트 탓을 할 때 레미콘의 센서를 내부에다가 이렇게 무작위로 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벽체의 진동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누수를 측정해서 위치를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들, 자기 진단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고인가, 에너지인가, 휴직도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어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통신 프로토콜 말씀을 좀 드리죠. TCP/IP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게 TCP/IP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로라도 갈 수 있는 가장 큰 통신 방식 표준형이죠. TCP/IP 표준형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것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든 어디로든 보내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자, 그럼 백넷은 빌딩 오토메이션 앤 컨트롤 네트워크입니다. 백넷은 건물 자동 제어 시스템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이죠. 따라서 백넷을 채용한 자동 제어 시스템들은 모두가 서로 상호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A라는 회사의 제품이 문제가 있다. B라는 제품에 백넷을 설치하게 되면 통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이미 정해서 이 형태대로 제어 알고리즘을 만들면 모두가 이런 형태로 제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게 백넷이죠. 그 다음에 모드버스가 있는데요. 모드버스는 백넷이 나오기 전에 대체적으로 모든 PLC, DDC 여러 가지 제어기들이 모드버스라는 통신 방식을 통해서 그 프로토콜만 제공해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에서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이런 통신 방식들을 시방서에다 표기하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 요소들을 보면 HVAC 기계설비 있죠. 전력 있죠. 조명, 출입 통제, 태양광, 지열, 에너지 저장. 예. 그 외에도 숱하게 많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물들이 있지만 여기에 따르는 것들은 각각 회사가 발주회사, 수주회사 또는 통합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또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방서에 표기를 안 하게 되면 통신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정보들을 알 수 없는 그런 모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통신 방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어떻게 해요? 숨을 쉬어야 된다. 어떤 부분으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부분이 소통할 수 있으려면 신호의 소통은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표준 통신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꼭 건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획하시고 설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영 실별로 봅니다. 보통 우리는 일본의 시스템들이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되게 지하에 많이 있었죠. 지하에 있거나 지상에 있거나 기계실에 있거나 전기통신실 또는 방제실에 시스템들이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하나 지적할 부분이 바로 지하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하에서는요, 사실상 모니터만 보고서 건물의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가 쾌적도를 보고 느끼고 설정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 바람이 부는지 체감한다고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옷깃을 여미고 다니는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으려면 바로 지상의 1층 로비의 한쪽 구석일지라도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 사람이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곳에 운영실이 있어야지 가장 최상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체적으로 일본 스타일처럼 물론요, 공간이 부족해서 장비가 동작하는 걸 보기 위해서 지하에 두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오퍼레이션 하는 컴퓨터에 키면은 지상에서 그 건물에 진출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보다는 지상이 좋기 때문에 건축 구획을 하시면서 1층 로비 한 켠에 두세 평도 좋습니다. 모니터 하나, 컴퓨터 서버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만 확보가 되어도 운영에서는 훨씬 더 효과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운영 형태로 보면 직영관리, 혼합관리, 용역관리, 공무관리 여러 가지 그 운영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최근에 바뀐 공무관리가 있고요. 용역관리가 있는데요. 직영관리가 가장 우선적일 수도 있습니다. 직영관리는 그 회사 직원이 그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관적인, 주인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자, 운영 형태에 있어서 우리는 공무관리는 최근에 용역관리 직원들을 공공기관에 있어서 정년보장 공무직으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혹시 업무 기술이 좀 떨어지거나 약간의 미수한 그 사고가 있어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정년 보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사고가 조금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약간의 지금 현재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용익관리요. 용익관리는 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사장은 바뀌나 사장과 회사는 바뀌나 거기에 현재까지 근무했던 직원들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장이 바뀌었는지 회사가 바뀌었는지 모르고 근무하는 동안만 관리를 잘하면 그만이다. 사고 안 나면 그만이다. 내가 있을 때 사고 안 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운영 형태에 따라서 건물의 여러 가지 제어의 그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적별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안전, 에너지 절감, 쾌적 환경 중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통신 프로토콜 운영에 대한 부분, 통합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요, 최근에 응용 제어 기술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IoT. 사실 사물 인터넷 IoT는요, 2000년대에 우리가 유비쿼터스가 나왔었는데, 유비쿼터스를 설치하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는 이제 없는 거나 다름없을 것처럼 없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용어 하나 없어진 게 뭐냐면 컨맹이죠. 컨맹 단어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변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IoT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모든 사물에다 센서를 부착해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다. 자, 그러면 앞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센건설에서 에버칩을 통해서 벽체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진동, 누수, 균열을 측정해내는 것도 역시 IoT 기술에서 한 가지 해당되는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 사물에 센서를 부착한다. 그러면 무선 데이터로 인터넷에 올리면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기술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투스나 근거리 통신 NFC, 여러분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카드 리더에 카드 근접시켜서 요금 정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게 NFC 기술이 되는데 센서 데이터라든가 네트워크 소통 기술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분석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이 되겠죠. 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자율운전 뭐 이런 기능들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에서 인공지능 자율운전 뭐 이러면 우리 예전에 그 세탁기 아시죠? 퍼지 세탁기, 인공지능 세탁기 이렇게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이다. 인간이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모든 요소들을 X축, Y축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뭐 시스템, 뭐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매트릭스 구조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서로 상호 간에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AI 기능의 제어 방식이 됩니다. 따라서 음성으로 인식을 하거나 또는 이미지로 인식하거나 여러분 챗GPT를 통해서 이미지 인식해서 이 이미지가 무엇인가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문장도 번역하죠. 문장에 대한 뭐 해설도 해주고요. 축약도 해주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는 문제 해결 방법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은 역시 굉장히 많은 서버와 굉장히 많은 파워와 굉장히 많은 관리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큰 사고가 없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AI를 함부로 써서 사고보다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뭐 AI 기술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것은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필터링 한다든가 온라인 상품을 추천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여러분 쿠팡에 혹시 어떤 제품을 검색 한번 했죠. 검색하면 그 이후로 계속 그 동일 상품, 유사 상품물들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자주 접하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그 기능, 특정 기능에 있어서 우리가 머신러닝 기능, 즉 말해서 학습 능력을
같은 일을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될 경우에 이 컴퓨터, 이 시스템, 이 서버가 학습이 되어 가지고 그 해당자에게 그런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거나 그러한 것들이 이제 특정 추출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한 기술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그 사진을 보시면 저기 관객들이 많네요. 축구 경기장인가요? 야구 경기장인가요? 관객들이 많은데 저 관객이 진짜일까요? 가짜입니다. 네.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세계입니다.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서 그 건물에서 우리가 뭔가 발생될 수 있는 예측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는요, 향후 IT 산업의 상당한 그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든가 아버님이 연로하신 아버님이 혼자 계신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혼자 계시는 데 있어서 잘 계실까? 활동을 하고 계실까? 이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컴퓨터 또는 TV 또는 뭐 심지어는 도어비전 카메라 여러 가지 장치들이 그 노인을 감시하고 있으면서 뭔가 말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든가, 어떤 걸 질문했는가, 아니면 어디 아프신지, 추운지, 더운지, 아니면 외롭든지라고 하는, 아이 추워,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라고 혼잣말로 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인식을 통해서 감성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집안에 카메라 하나만 달아놔도 그 카메라가 화상을 보고 음성을 인식해서 무엇인가 지능적인 판단을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죠. CCTV 카메라가 이동성만 없을 뿐이지 사실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성만 있으면 로봇이 되겠네요. 자, 빅데이터입니다. 오늘 새로운 용어들을 참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건축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업체나 또는 연구기관들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신축 설계할 때도 그렇고 우리 건물만큼은 정말로 최고의 기술을 최고의 제품으로 설계할 것이야, 시공할 것이야 라고 하는 건물주의 욕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체들이 이런 새로운 용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이러한 부분들을 제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건축에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빅데이터는 영상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따라서 사람 행동과 위치 정보라든가 SNS를 통해서 생각과 의견을 분석합니다. 즉 우리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은 안드로이드 OS, iOS는 통화를 누구랑 하는 것인가, 누구 걸 저장해서 누구 검색을 제일 많이 했던가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빅데이터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누구와 누가 친한 사람이야, 누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분석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공개되지 않거나 또 그럴 수 없거나 하는 검찰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OS에서도 다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서버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서 앞으로 발생될 것을 의견을 제안하거나 또는 자동 광고를 하게 되는 것도 쿠팡에서 빅데이터의 또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IT에 있어서의 모든 그 신규 소개되고 있는 이런 기술들 어떠한 것이든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자,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사용할 수가 없거나 또는 보수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건물이 어떻게 해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먹통이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자, 메인 현관에 카드키 아니면 번호키 아니면 화상인식, 지문인식을 통해서 현관을 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 모든 제실자가 그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유지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유지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용평리조트 있습니다. 용평리조트를 제가 현재까지 33년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서울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로에 영풍문고 빌딩이 있습니다. 제가 31년째 관리하고 있고요. 서초동에 가면 대법원 있죠. 대법원 지금 25년째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면은
뭐 시설 관리인가 하지만 저는 자동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기 점검도 하고 또 긴급 발생되면 긴급 출동해서 보수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유지 관리는 그러면 시공 이후에 시공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유지 관리 정책을 가지고서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할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지 관리는요, 건축 설계, 특히 뭐 자동제라고 하면 IT 설계할 때부터서 유지 관리를 생각하고 시공할 때부터서 유지 관리를 생각하고 운영할 때 유지 관리를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는 검토가 돼야 됩니다. 우리 독일의 그 유지 관리 방법은요, 사실 우리나라에 재미있는 모순이 있는데요. 아파트는 30년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구조 안전에 2등급이다.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판정을 해주긴 하는데 실제로 40년, 50년, 60년, 70년 된 근생 건물들, 오피스 빌딩들은 왜 30년이 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참 묘한 일입니다. 제가 IT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건물이 730만 동 중에서 약 30만 동 정도가 유지관리 주관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건축에 관계된 분들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참 고민하시죠. 식당을 하실까? 문방구를 하실까? 고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겁니다. 그 건물에 관계했던 감리나 감독이나 설계자가 만약에 그 건물의 유지관리자로서 단 한 사람만 배치가 되면 우리나라 약 20만 동 정도 건물은 에너지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굉장한 퀄리티가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바로 유럽에서 건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유럽에서는요, 대체적으로 건물의 시공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준공되고 나면 관리자로 남습니다. 그 관리자로 남는 상태에서 건물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뱅크라든가 많은 건물들이 70이 넘어 80이 가까워도 그 건물의 관리자로서 관리 마스터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이 이렇게 수명이 100년, 200년 된 레스토랑 호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의 건축의 역사가 바로 도심에 있었고요. 도심에 있는 건축의 역사는 관광자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고층 건물로 우리나라 아파트를 고층 건물로 지었지 사실 도심에 있는 건축물들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유지관리는 하자 기간 이후에 이상시 즉시 복구를 할 수 있는 즉시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즉시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물품이 있어서 교체하느냐? 그렇지 않는 부분이 이제는 훨씬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IT는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PC가 이상이 생기면 키보드 마우스를 두들겨도 다시 복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컴퓨터의 CPU가 인터럽이 걸렸다라고 얘기하죠. 자, 인터럽이 걸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디지털은 절대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날로그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디지털이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그때 즉시 CPU는 그 동작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었다, CPU가 인터럽이 걸렸다 그러면 절대 마우스 키보드 두들기지 마세요. 절대 복구되지 않습니다. 자, IT 분야에 있는 이 건축물에 있어서 스마트 빌딩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복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품 하나를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IT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복구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IT 분야에서 그 건물에 설치되었던 소프트웨어를 작성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즉 말해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했던 그 엔지니어가 퇴사하게 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복구는 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항상 대책을 마련해서 CD, USB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대체형 하드디스크를 또 만들어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또한 그 IT에 있어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했던 그 소프트웨어는 어느 누군가는
관리자가 항상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점점 IT화 되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그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찰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시스템을 통합을 하게 됐었을 때에 A회사, B회사, C회사 많은 회사들이 시스템을 가져와서 설치할 때에 시스템 통합할 때 또 오류가 발생되는 부분도 나중에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역 관리를 해서 운영 미숙이 또 시스템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분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조치 지연을 했더니 사무 생산성이 저하됐다. 자, 건축물에 냉방, 난방을 하게 되는데 난방 시즌에 만약에 실내 온도가 13도가 되어 보십시오. 13도가 되었을 때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자, 냉방을 해야 되는데 실내가 27도, 30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못 합니다. 사무 생산성이 엄청난 그 형태로 사무 생산성의 저하가 일어나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가 절감됐지만 문제가 있다. 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용이 절감됐다 하지만 사실 사무 생산성이 저하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밍 개발자가 이직이 됐다. 조치 지연이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공시부터서 시스템 전문가를 항상 한 사람 정도는 선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자동차 기술 발전을 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여러분 통신기술 발전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기술 확립 시대입니다. 이때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죠. 여러분 014110 아세요? 다이얼 모뎀 아세요? 예. 이 시대에는 대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당시에 이제 BA, 빌딩 자동화, 사무 자동화, OA, 정보통신 TC, 이러한 기술로 도입이 됐었죠. 그리고 90년도부터서 2000년도 정도 됐었을 때 이제 하이테크 시대다 해서 회사별로 프로토콜을 임의로 통합하거나,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자기 회사에 만들어지는 설비, 전력, 조명, CCTV, 출입 제어 이런 시스템들을 자기 회사별로 통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2000년도 들어서부터서 이제 IBS 빌딩, 진흥형 빌딩 이렇게 발전을 했죠. 혹은 스마트 빌딩으로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요, 또 UCT, U타운, 유이쿼터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형태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통신 기술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공유가 가능하다. 그걸로 분석이 된다. 분석을 통해서 뭔가 아웃풋이 나올 수 있었다. 절감이든지 사무 생산성이 향상이든지 쾌적도 향상이든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게 이제 당시에 IBS 빌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 이제 드디어 시스템 통합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TCP/IP, 이더넷. 자, 이더넷은요, 건물에서 LAN을 얘기합니다. LAN 포트가 있으면 건물 내에서 서버와 서버, PC와 PC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죠. 심지어는 예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린터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디스켓을 가지고 와서 프린트아웃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지금은 이더넷 포트, 랜 포트만 있으면 복화기에다가 데이터를 날리면 출력이 됩니다. 스캔도 마찬가지지만 백넷, 빌딩 자동화, 표준 프로토콜, 유비쿼터스, 스마트 그리드 이렇게 2000년도에 소개가 됐던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표준화 및 에너지 관점의 시스템으로서 스마트 그리드, 뱀스, JDB, 제로 에너지 빌딩에 대한 얘기 요새 상당히 또 핫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건물 내에서 에너지를 제로라고 그러면 건물에서 100%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 하죠. 모두 다 녹색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표현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지만, JDB, 자, 에너지를 자립화하자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에너지를 자립화, 에너지를 생산한다, 지열, 그리고 태양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시면 에너지는 생산하는 것보다도요, 절감하는 면이 훨씬 쉽습니다. 즉, 에너지는 생산보다도 절감이 훨씬 쉽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남자 소변기 한번 볼까요? 남자 소변기를 보면 아침에 미화원이 출근해서 고무장갑 끼고요, 소변기를 깨끗하게 닦아 놓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화원이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그 소변기에 물이 2번, 3번씩 버리고 있습니다.
그 물을 모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이 모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뭐 건축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비 기술사 설비협회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왜 아파트 호텔에 화장실에 소변기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변기에 소변 넣고서 그 물을 내릴 때마다 이 물이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을 제어 기술자로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LHSH, 뭐 물론 민간 건설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발 대변기 옆에 조그만 소변기 하나 놔서 공간이 얼마나 차지할지 모르지만 큰일 나다면 소변기에 의해서 제발 물을 아낄 수 있으면 바로 JDB, 뱀스, 스마트 그리드 이러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제어 시스템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연도별로 이렇게 한번 보시죠. 80년대 바스, 빌딩 오토메이션 시스템, 설비 전력 조명, 90년대 IBS, 설비 전력 조명의 사무자동화, 그리고 TC, 정보통신까지 5개를 모아서 우리는 IBS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2000년대 유비쿼터스가 소개가 되고서 UCT, U타운, 자, 또 10년 걸려서 2010년도에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전력망은 우리나라 전국을 바둑판처럼 쪼개놓고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가 되겠죠. 15년도, 5년 걸렸습니다.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뱀스. 16년도 1년 걸렸습니다.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자, 2년 걸렸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운전 AI. 최근 들어서 20년도 빅데이터 메타버스 딥러닝 4차 산업이에요. 자, 24년도 이제 바이오 제어 기술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스마트팜도 있고요. 바이오 제어 기술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말해서 파리 로봇을 만들 수 있지만 파리 로봇이 움직이려면 에너지 파워가 필요한데, 그 로봇이, 여러분 드론도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파워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요, 파리 로봇을 만들 수 있지만 파리 등에다가 무선 모듈을 달면 파리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 주변의 정보를 다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제어 기술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정말 멋진 기술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 통신 기술에 대한 부분의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USB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TCP/IP, 인터넷 표준 통신 방식. 이것은요,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통신 방식으로서 우리는 세계를 하나로 하면 TCP/IP, 인터넷 통신 방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LAN. 그러면 LAN은 건물 내에서 모든 서버와 PC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 LAN, 이더넷. 그래서 이것은 건물을 하나로, TCP/IP는 세계를 하나로, LAN은 건물을 하나로. 자, 백넷. 건물 내 제어형 표준 통신 방식, 제어를 하나로. 그러면 백넷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단위, 제가 큰 단위부터서 말씀드렸어요. USB. USB는 Universal Serial Bus, 즉 개인을 하나로 어느 부분에서든지 USB 포트가 있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자, USB의 가장 큰 장점. USB는 PC가 동작 중에도 얼마든지 끼웠다가 뺐다가 해도 CPU는 인터럽이 걸리지 않고 CPU가 중단하지 않고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U자가 붙어서 유니버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서 TCP/IP 세계를 하나로, LAN 건물 하나로, 백넷 제어 시스템 하나로, USB 개인을 하나로 이렇게 해서 통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빌딩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수동 제어, 자동 제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검출 후에 설정을 비교하고 연산 동작을 하고 재검출을 해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양을 조절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자동 제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동 제어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설정하게 되면 설정한 만큼 어떤 양이 조절이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전기를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도꼭지 밸브를 수동으로 조절하게 될 때에 수도꼭지 아래쪽에 어떤 통을 놓고서 물이 가득 차게 만약에 수도꼭지 밸브를 조절한다면 어떻습니까? 100% 열어두고서 계속 차게 하면 어느 순간에는 넘쳐버리고 말죠. 넘쳐버리지 않도록 하면서 끝에 완전하게 찼을 때 밸브가 닫히도록 하는 것들, 이것은요
처음에는 완전히 100% 열었다가 차면서 점차 밸브를 닫으실 겁니다. 닫으시죠. 넘칠 것 같으면 거의 끝에 와서 아주 작게 남아있는 밸브의 궤도율을 이제 마지막 잠궈서 이렇게 완전하게 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도록 하게 되는 방식. 이게 바로 자동 제어입니다. 즉 말해서 설정 온도에 대비 제실 인원을 참고해서 유량을 공급하고 차단하고 공급하고 차단하면서 점차 줄여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닫아버리는 이런 동작을 통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자동제어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제어 개념에서 우리는 가장 큰 목적은 인력 절감, 에너지 절감,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 유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력은 절감이 되겠고요. 다음에 최적 제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트 버지, 최적 기동 정지 제어,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알고리즘에 통해서 뭐 점심시간 되니까 11시 50분에 냉난방을 중단한다든가, 그리고 점심때 댐퍼를 전부 열어서 외기 도입하고 실내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쾌적도를 높여주고, 새벽 시간에 외기 댐퍼를 열어서 외기의 차가운 공기를 실내에 유입한 다음에 근무 시간 되면 댐퍼를 닫고 실내에 서큘레이션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의 에너지 절감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 실자를 위해서 이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자동제어 IT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시장 규모로 보면 국내에는 25년도부터서 이렇게 4천억 원, 즉 자동제어 플러스 IT까지 같이 포함한 그 정도의 규모가 4천억 정도, 뭐 최근에는 막 1조 원 정도의 대단히 그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제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이위치 동작이 있습니다. 이위치 동작은 우리 이 방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방도 온오프 동작을 하게 되면 온오프 동작에 대한 것이 이위치 동작이다. 자, 현재 온이냐 또는 오프이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양을 조절하지 않고 똑같은 반복적인 방식으로 제어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오픈루프 컨트롤, 그래서 자동 판매기, 승강기, 생산 라인, 막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시퀀스 컨트롤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퀀스 컨트롤은 어쩐지 외란이 있을 수가 있죠. 외란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 대상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열었다, 아니면 진동을 일으켰다, 막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피드백 컨트롤. 피드백 컨트롤은 제어를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 형태로 바뀌었어요. 자, 냉방 난방을 한다, 습도 조절을 한다, 유량 풍량 조절을 한다 했더니 그 방의 온도가 상승했다, 아니면 내려갔다, 막 이런 걸 보고 다시 그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절대적으로 유지하면서 비례 미적분 제어로, 즉 말해서 많이 열었다가 점차 줄이고 해서 어느 시간 내에, 즉 말해서 줄인다고 해도 이것이, 자, 물통에 물을 완전하게 채운다고 해도 얼만큼 시간 만에 채울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100% 연대지만 만약 50%만 열고 계속 두면 역시 그 물통에 채워지는 물은 계속 지연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 축상에서 어떤 시간만큼 내에 되먹임 제어를 통해서 비례 미적분 제어로서 우리가 설정한 목표 값에 도달하도록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바로 피드백 컨트롤, 이게 반복 제어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PID 제어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이위치 제어, PID 제어. PID 제어는 이제 이렇게 피드백 제어라고 명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조 제어에서 우리가 여기가 실내가 되어 있고요, 공기 조화기가 있고요, 쿨링타워가 있네요. 여기에서 펌프는 이위치 제어, 펌프는 온이냐 오프냐, 그래서 유량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냉수, 냉각수를 이동시키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고요. 풍량의 PID 또는 유량의 PID, 그러니까 밸브에 있는 유량을 조절하는 것, 그다음에 공조기 덕트에 있는 템퍼로서 풍량을 조절하는 것, 이게 바로 PID 제어.
그래서 이 위치 제어 PID 제어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기술들을 말씀드립니다. 자동 제어 방식에서는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전기식, 전기식 또는 전자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건축에서는 사실 이 방식을 굳이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기 전자식을 더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기식을 사용하는 데들은 어쩔 수 없이 전기식을 사용하기도 하죠. 따라서 검출부하고 조절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센서하고 조절하는 레버가 같이 일체형으로 달려 있어서 거기서 직접 이렇게 조절하게 되는 것이어서 조작기를 직접 제어한다. 이게 이제 전기식 좀 쌉니다. 단순합니다. 대신에 정밀하지는 않습니다. 자, 전자식. 검출부하고 조절부를 분리해서 전자부품으로, 전자신호로 이렇게 출력을 통해서 제어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전자식이 되죠. 자, 전자식은 대체적으로 전자부품이거든요.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24시간 전자부품에 전류를 흘리면 전자부품들은 열화가 됩니다. 열화가 되어서 대체적으로요, 한 6년쯤 되면 한 30% 정도 열화가 되어서 실제로 다시 캘리브레이션 하든지 아니면 교체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식이냐 전기식이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 사고 그리고 또 쾌적한 환경, 인력 절감 이런 부분에 도달이 되면 되겠죠. 최근 들어서는 DDC 방식을 선정을 하여서 대체적으로 5층 이상 되는 건물, 뭐 중대형 건물 이상은 DDC 방식. DDC 방식은 다이렉트 디지털 컨트롤러, 직접 디지털 제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어기가 마스터가 될 수도 있고 슬레이브가 될 수도 있고, 즉 말해서 주가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주, 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이렇게 PC는 뭐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송을 하고 이렇게 상호 전송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주가 됐다 그러면 하부에 또 다른 DDC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 주가 됐던 것이 이쪽에 설치되면 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주를 통해서 PC하고 통신하게 된다 라고 해서 직접 디지털 제어기, 다이렉트 디지털 컨트롤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요, 마이컴을 이용했고 OS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방식을 취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485 모드버스, 백넷, 랜, TCP/IP. 자,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입력과 출력이 있어요. 또 신호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아날로그 인풋, 아날로그 아웃풋, 디지털 인풋, 디지털 아웃풋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만 없는 PC예요.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각 층에 하나씩 설치해서 각 층에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의 제어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식을 비교해 보면 전기식, 전자식, DDC 방식. 자,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수동운전, 즉 단점이 수동운전이다. 단순하게 설정해서 단순한 제어를 하고 있다. 터치스크린. 여러분들 터치스크린 보시면 여러분 휴대폰도 터치스크린이에요. 그래서 벽면에 이렇게 또는 판넬에 설치되어서 단순하게 핑거 터치를 통해서, 여러분 캐시기 있잖아요. 캐시기도 핑거 터치하죠. 프로그램 운전을 하게 되지만 단조로운 그런 일부 기능에 국한된다. 그러나 중앙 집중 제어 DDC는 프로그램 제어를 하지만 자동 운전한다든가 추가 확장이 용이하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치가 된다. 그래서 로컬 제어, 전기 전자식, 터치 스크린 제어 전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집중 제어 DDC 방식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앙 감시 부분입니다. 중앙 감시 부분은 대체적으로 CCMS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센터 컨트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면 메인 서버, 백업 서버, 뭐 제어 프로그램 여러 가지 그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뭐 이것은 감시를 하거나 설정하거나 저장하거나 분석하거나 정보를 다른 시스템에 제공해 주거나 또는 다른 시스템에서 정보를 제공받거나 해서 분석을 통해서 무엇인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앙 감시 부분이 되겠죠. 뭐 이 중앙 감시 시스템 그 주변에는 뭐 아시는 것과 같이 모니터라든가 무정전 전원 장치 인터컴 또는 뭐 게이트웨이 컨버터 라우터 뭐 이런 장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무정전 전원 장치 UPS인데요. 이 UPS는 실제로 사용하면서 그 정전되지 않으면 잘 모르게 되는데요. 가끔씩 정전 테스트를 통해서 UPS가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지만이 혹시라도 정전 기간이 길어지면 데이터가 전부 다 삭제되거나 저장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OS를 사용하죠. 윈도우 OS 플러스 HMI, Human Machine Interface. 그래서 윈도우 OS 여러분 아시는 빌 게이츠가 만들어 놓은 OS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일전에는 8비트부터서 쭉 윈도우 9598, 윈도우 미, NT 그리고 최근에 11까지 이렇게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그러면 OS는 사실 이전에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는 도스였죠. 도스는 디스켓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근데 디스켓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D가 빠져서 OS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OS는 운용 프로그램입니다. 운용 프로그램에다가 기계와 사람 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HMI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더해서 이렇게 서버를 동작시키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사진,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뭐가 다르죠? 독일하고 우리 한국 빌딩입니다.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가요? 앞에 그래픽보드가 있고 그래픽보드가 없나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입니다. 지하입니다. 관리를 지상에서 하는 것 앞으로도 건축 설계 하시면서 구획 나눠주실 때 지상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 이분이 이 건물에 시공했던 감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근무자로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사실 건물에서 주인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건물 설계부터서 감리 감독까지 하셨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 건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 부동산 투자사에서는 바로 주인을 만나지 않고 바로 이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건물에 지금 문제점이 뭔가요?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이분은 이 건물이 자기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을 전부 얘기합니다. 그 전부 다 얘기한 문제점들은 전부 다 그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 내고할 수 있는 가격을 깎을 수 있는 요건이 되죠. 그러면 새로운 건물주는 이분에게 그 비용을 깎은 금액을 비용을 줘서 그걸 보수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 이것이 바로 유럽의 건물이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의 도심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실상입니다. 우리나라 지하에 있습니다. 용역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언제 다른 건물로 갈지 모릅니다. 이 건물을 스터디하고 나서 또 3년 되니까 건물 관리 건물이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관심을 주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하자고 스티커 하나 붙이고 에너지 절감 스티커, 초에너지 스티커, 뭐를 스티커를 붙여도 에너지 절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를 절감했었을 때에 이분들에게요 에너지 보상을 제발 해 주십시오. 에너지 보상을 해 주세요. 절감된 것에 보상을 하게 되면 정말로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서 근무하는데 훨씬 매력적인 근무자로서 기술자로서 역할에 대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근무할 것입니다. 자, 정보 수집 제어 부분입니다. DDC 말씀드렸죠? 디지털 다이렉트 컨트롤러. 현재값, 설정값, 비교 연산 제어를 한다. 자, 특징적으로 우리가 독립운전한다. PC하고 통신이 끊어져도 스스로 그 층은 맡아서 동작합니다. 위층, 아래층하고 끊어져도 그 층은 얘가 동작을 합니다. 슬롯형이 있을 수 있고 온보드형이 있을 수 있어요. 슬롯형은 이렇게 슬롯에 각각의 펑션 보드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죠. 자, 이 온보드는 온보드 내에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보드는 어느 한 포인트가 이상이 있으면 전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슬롯형은 이 슬롯에 꽂힌 이 카드만 바꾸면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롯형이 유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슬롯형은 맨 아래쪽에 가보면 슬롯에 커넥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약간 헐거우면 데이터 통신하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온보드형이
최근에는 많습니다. 공간을 작게 차지하기도 하고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보드 하나만 바꾸면 금세 다시 또 쓸 수가 있어서 온보드용으로 많은 업체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품으로 보면 CPU, 로직 IC, 기타 전자부품, 램, 롬, OS/DB, 입력, 출력, 통신. 자, 보십시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컴퓨터다. 이것은 컴퓨터다. 그러니까 DDC라고 얘기하는 것은 용도, 정보 수집을 하는 용도 때문에 정보 수집 장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컴퓨터와 다름없다. 키보드 마우스만 달면 역시 이것은 컴퓨터와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보 수집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호는 아날로그 인풋, 디지털 인풋. 자, 요 중심을 놓고 봤었을 때에 우측에 있는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즉 말해서 신호가 입력되는 것. 나가 중심이 됐다. 나를 중심으로 신호가 두 개가 있는데 들어오는 것이 아날로그 형태의 한 가지, 디지털 형태의 한 가지. 자, 그럼 아날로그가 뭐고 디지털이 뭐냐? 여러분, 아날로그는 오래된 것, 옛날 것, 안 맞는 것, 틀린 것, 뭐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온도, 습도, 압력,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얘기하면 우리는 아날로그를 모르면 에너지 절감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디지털 인풋은 팬, 펌프, 그리고 화재, 가스. 자, 현재 가동 중이냐, 정지 중이냐, 화재가 있느냐, 정상이냐, 가스 경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실 하나만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날로그 인풋은 온도가 몇 도인가, 습도가 몇 %인가, 압력이 몇 킬로인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수치를 계속 입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AI, DO, 팬이나 펌프 온, 오프, 조명을 온, 오프, 명령을 주는 디지털적으로. 디지털은 1과 0이에요.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 실수나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디지털 아웃풋이 만약에 실수라고 하면 온과 오프 사이에 무엇인가 있다 하면 그거는 오류예요. 그건 CPU는 중단해야 돼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풋과 아웃풋은 1이냐 0이냐, 온이냐 오프냐, 여자냐 남자냐, 뭐 이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디지털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분리이고요. 신호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웃풋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신호를 내가 내보내준다. 어떤 식으로 온오프 신호로 아니면 유량, 풍량 제어하는 제어량 값으로 아날로그 아웃풋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이 AO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I, AO, DI, DO 포인트마다 각각의 단가가 책정이 되게 되는데 전체 포인트가 10만 포인트인데 10만 포인트에서 각각의 포인트마다 단가를 계산해서 곱해보면 이 건물은 대략 예산 정도가 얼마 정도가 소요되겠구나 라고 하는 전체 포인트. 자, 각각의 포인트는 DI나 AI나 각각의 포인트는 어드레스예요. 그러니까 그 어드레스는 주민등록과 같습니다. 이 어드레스 북, 관제점표, 포인트 리스트 다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 건물에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절대적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보수하거나 다시 신축하더라도 그 관제점표에 의해서 다시 그 장치들을 개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방서의 매뉴얼에 관제점표는 절대적으로 보관 관리돼야 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가지고서 기록을 해 두십시오. 다음에 존 제어입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DDC는 층에서 제어하는 장치인데 이건 존이에요. 그 층 내에서 어느 한 단위별로. 뭐 사실 여러분 아시는 서초동에 아크로비스타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도 그 패키지 에어컨에 의해서 각 실은 에어컨이 별도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덕트에 의해서 풍량을 개별 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VAV는 가변 풍량 제어 방식, 그래서 법원이라든가 또는 뭐 오피스 빌딩도 이렇게 VAV를 재택을 통해서 풍량 제어를 하게 되는데, 풍량 제어하게 될 때는 인버터, 즉 말해서 공기조화기의 풍량을 가변할 수 있는 이 장치로 해서 각각 실별로 풍량을 개별 제어한다, 실별 제어한다. 따라서 어느 방은 동측이라서 어느 방은 서측이라서 이렇게 실별로 풍량 제어를 하는 방식을 VAV 제어, 존 제어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FCU 있습니다. 펜 코일 유니트. 이것은
냉난방 제어용이 아니죠. 에어 커튼 역할을 합니다. 창가 측에 있어서 설정 온도에 따라서 밸브나 팬, 단수 제어를 통해서 1단, 2단, 3단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죠. 따라서 설정 온도에 의해서 팬의 속도가 달라지죠.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그 디질로그 타입의 온도 조절기인데요. 팬 코일에서 1단, 2단, 3단을 스스로 조절하고 밸브를 제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 감시 제어가 가능하도록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현장 제어에서 보면 로컬 디바이스인데요. 자,電波 조작기, 공기조작기에서電波 조작기 유량을 조절하는 게 풍량을 조절하죠. 풍량 0에서 100% 풍량을 제어하게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전이 됐다 그러면 초기 상태로 복원해라. 자, 정전이 됐다 그러면電波가 배기, 외기, 혼합. 그러면 이 포인트 하나 가지고 이 두 개는 똑같이 50% 열리면 믹싱도 50% 열리게 되고요. 두 개, 배기 30%, 외기 30% 도입, 그럼 믹싱은 70% 되겠죠. 따라서 댐퍼 모터가 역동작을 하게 되면서 풍량 제어를 하게 되는데 정전이 됐다 그러면 믹싱 열고 배기, 외기는 완전히 0%로 닫아줘서 혹시라도 겨울에 외기 도입에 의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동작은 절대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 리턴 타입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밸브 조작기입니다. 유량 제어용이죠. 여기서 100% 유량 제어용이다. 수도꼭지가 모터가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스프링 리턴 타입 정전 시에 초기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타입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밸브 바디 위에 이렇게 바디가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그 바디에 밸브 축을 이렇게 상하 운동을 통해서 풍량, 유량을 조절하게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류가 있는데요. 온도, 습도, 압력,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어요. 스모크 디텍터가 있는데, 스모크 디텍터는 공조기 환기 닥트에 설치해서 혹시 실내에서 발생되는 화재나 연기가 있으면, 그거를 급기팬, 환기팬을 정지시키고 경보를 알리는 장치예요. 어떤 경우에는 스모크 디텍터가 동작을 했는데, 모니터에만 깜빡거리고 계속 급배기팬이 동작하는 경우 이거는 절대적으로 공사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스모크 디텍터가 동작되면 급배기팬은 정지시켜줘야 된다. 그런데요, 문화예술에 관해서 무대에서 공연할 때 이럴 때도 스모크 디텍터 동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도 같이 감지합니다. 급배기팬이 정지됩니다. 자, 그럴 때는 스모크 디텍터 옆에 빨간 버튼 눌러서 리셋시킨 다음에 다시 가동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방식의 여러 가지 센서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 온도 있죠? 온도는요, 사실 엘리먼트는 250원짜리, 1000원짜리 있어요. 요 케이싱에서 7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온도 센서가 1도 편차가 나면 냉방시에요. 냉방시에 만약에 1도의 편차가 나면 냉동기는 1시간 더 돌아야 됩니다. 냉동기 1시간 더 돌아야 되면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큰 낭비가 있겠습니까? 온도 센서는요, 3년에 한 번씩 새 걸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즉 말해서 코가 있어도 같은 코형과 냄새를 못 맡는 코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측정을 잘할 수 있는 센서가 건물 내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제일 말단인 것 같기도 하고 초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 온도 센서가 적절하게, 정확하게 측정을 했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습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가령 100%의 습도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습도 패널에 히팅을 통해서 패널을 말려버리는 그런 스위스의 센서도 요새 출시되고 있습니다. 통합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냉난방에 대한 거, 벤틸레이션 환기, 그리고 전기, 조명, 액세스 컨트롤, 출입 제어, 또는 메인터넌스, 에너지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런 시스템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나는 IT 몰라, 나는 전기전자 몰라, 나는 통신 모르겠어, 나는 자동차 잘 모르겠어, 도면대로, 시방대로 그냥 시공하면 되겠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이 시스템 구성도를 보시고 가장 크게 가장 아래쪽에 자 로컬 디바이스 레벨, 현장 저기기 레벨, 정보 수집반 레벨, 그 다음에 중앙 감시 시스템 레벨 3단계만 그냥 우리는 참고로 정의를 내리시면 구성도를 봐도 훨씬 이해가
R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든지 간에 오퍼레이션, 서버, 저장용이다 그러면 이건 중앙감시 시스템 서버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지역이들 정보 수집반이구나 라고 통칭하시고 왜냐면 제가 아주 오래전 지금 한 20여 년 전에요. 자동 제어를 시작할 때에 우리나라 용어들이 굉장히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2년 동안 자동 제어 용어 사전을 제가 출판을 했는데요. 그때 이 용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걸 발견했어요.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좋은가? DDC, PLC, LCU, RTU 여러 가지 영어로 단축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영어로 정보 수집반 하니까 통칭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로컬 디바이스 현장 제어기기 하니까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감시 시스템, 정보 수집반, 현장 제어기기 이렇게 서로 통신하게 되고 각각 라인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라인들이 이렇게 라인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숨 얘기했습니다. 건축물의 숨통, 건축물의 생명, 건축물의 IT 모든 것들은 소통이다 이겁니다. 소통. 어떤 형태로든지 유선이든 무선이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제 시스템, 빌딩 오토메이션 시스템 또는 IBS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IoT,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TCP/IP, 백넷, 모드버스, USB 모두 다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신호를 소통하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여러분께서는 함께 같이 소통하시면 건축물의 IT는 소통이구나 라고 상당히 쉽게 메모리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기계설비 제어를 한번 단순하게 보죠. 대상 설비가 공기조화기, 급탕, 보일러, 열교환기, 칠러, 탱크, 팬코일, 팬, 인터컴, 그리고 또 백엽상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계설비 부분이 있어요. 잠시 한번 보죠. 제어 대상은 열원, 냉동기 보일러, 냉온수 만들죠. 공조기, 항원항습기, 풍량 공급하죠. 위생, 물 받아요, 버려요, 써요, 모아요. 그래서 기계설비는 열원, 공조, 위생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감시 제어 기능 한 가지, 프로그램 제어 기능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감시한다.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 제어한다. 자, 이걸 뭘 해라. 어땠으니까 뭘 어떻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 이게 제어가 되겠죠. 프로그램 제어, 최적 기동 정지, 외기 보상 제어 이러한 제어 기능들은 전부 다 에너지예요. 다음에 쾌적이에요. 그 목적이 있어서 프로그램 제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원 설비 제어, 냉온수 제어기는 트러블 감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냉온수 공급 온도, 가동 상태 감시를 통해서 적정하게 온도가 관리되고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 뭐 이런 부분이 냉온수 제어기에서 해당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보일러 제어한다 그러면 보일러 제어에서도 트러블 감시, 과열인가 아니면 가동 시간 외에 가동이 되고 있는가, 가동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겠고 그를 통해서 급탕 온도, 보일러에서 온수로 만들어지는 것을 급탕 탱크에다 보관하게 되는 현재 보관 온도, 보관 급탕 온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보일러 제어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열교환기, 열을 어떻게 교환시켜서 어디 보낼 것인가, 공조기에 보낼 건가, 팬코일에 보낼 것인가, 막 그러한 부분에서 열교환기 제어를 한다. 자, 생산 스팀을 열교환 후에 스팀을 열교환하거나 물을 교환하거나 어쨌든 같은 얘기입니다. 공기조화기라든가 팬코일에 공급하게 되는 데 있어서 내부에서 이 열교환기 내부에서 이렇게 1차 측, 즉 급탕 탱크에서 받아들인 물은 다시 회수해서 돌아가고 그 내부 코일에 의해서 2차 측에 공조기에 이렇게 저온으로 된 냉온수를 공급하게 되는 이런 열교환기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온도하고 또 현재 펌프의 가동 상태, 밸브의 궤도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에 온수를 공급하게 되는 공급 온도 감시도 해당이 되겠고요. 공기조화 설비인데요. 이제 여론에 의해서 가열, 냉각, 제습, 가습, 청정, 환기, 그러니까 이 공기조화기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쉬거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공기조화 설비예요. 우리가 EHP 있잖아요. 시스템 에어컨을 천장에다 설치했다. 그러면 천장에 설치한 EHP는 냉방, 난방, 설정 온도 제어는 가능하지만 환기 장치가 없어요. 환기 장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EHP는 동작 중에 있는데 창문을 열어요. 그러면 에너지 낭비가 어마어마한 에너지 낭비가 되죠. 따라서 냉난방을 하는 데 있어서 환기를 하는데 강제 환기할 거냐, 창문 열어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있어서 심하면, 자, 냉난방 중이다 그러면 창문이 안 열려야 돼요. 아니면 창문 열면 냉난방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EHP 만드는 회사들은 창호하고 무조건 연관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조명 만드는 회사는 역시 제실자가 없으면 조명은 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들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발전소를 하나 없앨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기에 물도 조명도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든지 생산하는 것보다도 절감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기술자, 어마어마한 인정받는 기술자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시 제어 알고리즘으로 이제 쾌적한 냉난방 환기 유지를 하게 된다. 건축 설비 공사비의 60% 차지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계 설비에 있어서 공기조화 설비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풍량으로 풍량을 보내거나 가변 풍량으로 보내는 방식들이 있겠습니다. 공조 유량 풍량 제어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량 댐퍼, 밸브, 유량 이렇게 제어하는 데 있어서 중앙감시 시스템은 밸브 댐퍼 온도 습도 제어하는 데 있어서의 현재 컨디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공조 유량 풍량 제어에서 해당이 되는 게 있고요. 위생 설비 제어, 수위 센서별 제어를 하게 되는데, 자, 수위 센서.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는 저수조가 있고 고가수조가 있죠. 저수조가 있어요. 시에서 보내주는 물을 받아서 저장해두고 이거를 고가수조에 올려주고 고가수조에 올려주는데 펌핑을 하게 되죠. 그러면 펌핑하게 되는데 수위를 알 수 있어야지 펌핑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수조의 물과 고가수조에 있는 물이 적정하게 항상 유지가 돼야지 혹시 화재가 나도 소화수 펌프로도 소화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화장실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급수용으로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탱크에 청정한 것은 항상 유지가 돼야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수를 모아서 또 화장실 물로 사용도 하지만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수위를 보면서 계속 수위를 조절해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벨 컨트롤러와 수위 지시계 그리고 이렇게 호뚜기식 센서, 정봉 센서 또는 프로트레스, 요건 프로트레스는 자석에 의해서 프로트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하게 되는데 그 수위를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또 물탱크 제어를 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수위 센서 이렇게 설치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혹시 수위 센서가 이상이 있었거나 아니면 수위 레벨 컨트롤러가 이상이 있거나 그럴 때에 물이 넘치면 범람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자, 물은 이퀄 파이어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된다고 해도 배수가 되지 않아서 기계실에 물이 찼다. 그것이 전기실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기계장치 펌프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 전기장치 변압기 수배전만 전부 다 물 찹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화재와 같이 물탱크는 관리해 줘야 된다. 따라서 물탱크에 오버플로우 되는 제 상부층에는 물이 이렇게 나와서 바닥면에서 혹시 이렇게 물의 전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센서를 하나 더 설치해서 이중으로 감시를 통해야 되고 이중으로 감시하더라도 혹시 근무자가 좀 쉬고 있거나 심야 시간에 자고 있거나 할 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연락, 두 사람 연락, 세 사람 연락, 네 사람 연락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서 누군가는 물탱크에 오버플로우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분당의 모 아파트에서요. 수능시험 보기 전날 물이 넘쳐가지고 급수도 못하고요. 난방도 못하고요. 전기도 못 보내고요. 그래서 밤에 전부 다 물통 가져와서 물 담아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사고는 불과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물탱크에 대해서는 2중, 3중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특히 조금 낮은 지대에 있거나 또는 가끔 범람해서 사고 나는 강남역 주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부분 비가 왔을 때 사고 나는 그런 지역들은 2중 3중에 수위 조절에 대한 부분을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비용 많이 안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감시 제어 프로그램 HMI입니다. 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센서, 제어기, 중앙감 시스템 막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쨌든 의존을 해야 되는 것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이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표시를 하고 설정하고 제어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 총본부에는 각 역사별로 지금 지하철 차량이 몇 호 차량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서 오고 있고 어디가 전등이 켜져 있고 어디가 호환기가 되고 있고 어디가 급기가 되고 있고 냉난방 어떻게 되고 있고 모든 사실을 중앙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 있어요. 운전 상태, 경보 처리, 문자 전송 또 그 처리를 또 다른 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모든 기능들이 바로 HMI 또는 Man Machine Interface MMI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감시 시스템이라든가 서버라든가 거기에는 당연히 이 장치는 꼭 필요하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Embedded 제어용 HMI도 있습니다. 웹 버전인데요. 이거는 터치 스크린이라든가 작은 모듈에 현장에 판넬에 직접 설치해서 바로 핑거 터치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경우에 HMI도 있습니다. 자, 에너지 절감 방식, 에너지 절감 제어 기술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최적 기동 정지, 절전 운전 제어, CO2 제어, 엔탈피 컨트롤, 라이트 퍼지 제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용도별로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우리는 사용하는 방법의 알고리즘은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건물을 비사용 시간과 사용 시간, 비사용 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제어 알고리즘들을 정의를 내리면 야간에는 나이트 퍼지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차가워진 공기를 실내로 유입한다. 그리고서 닫고 다시 냉난방을 시작한다. 8시쯤 워밍업 제어. 여기서 나이트 퍼지 제어. 여기서는 워밍업 제어. 그래서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고 환기 팬만 급배기 팬만 가동한다. 댐퍼는 열지 않고 이미 신선해진 공기를 건물 전체에 희석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냉방하기 전에 옵티멈 스타트 그러니까 사전 냉방 또는 사전 난방 에어 가동이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엔탈피 컨트롤 외기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실내하고 비교해서 제어를 하는 것들. 습도가 높으면 어때요? 더 더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또 더 뭡니까 감습시켜야 되는 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 뭐 CO2, 이산화탄소 또는 뭐 일산화탄소 제어 주차장에 그런 제어들을 통해서 실내의 쾌적도를 만족시켜주는 것들도 있고요. 옵티멈 스톱 일정 시간 전에 가동을 중단시켜준다. 즉 말해서 자 여러분이 혹시 거주하시는 공간이 30층이다 그런데요. 30층 우리 집에 설정 온도가 25도인데 우리 집에 25도가 됐을 때 우리 싱크대 아래에 있는 분기되어 있는 밸브가 닫혔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밸브는 닫혔지만 1층부터 아니 지하부터 30층까지 입상관에 올라와 있는 그 물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입상관에서 식어요. 그 식는 것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에 25도가 도달되기 전 24.5도일 때 저기 지하에 있는 밸브를 닫아가지고 굳이 입상관으로 온수를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동난방비를 거기서 줄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ANN 제어, Artificial Neural Network 제어, 즉 말해서 인공지능 제어, 예측 제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지했었을 때에 사전에 밸브를 닫아주는 방법, 댐퍼를 닫아주는 방법,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프로그램 제어에서 해당되는 제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비사용 시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트 퍼지. 그러나 나이트 퍼지를 잘못 이용하면요. 외기의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닥트에 습기가 차서 닥트가 함석이 혹시 녹이 쓰는 부식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운전시간 단축 제어라든가 하는 것은 제실 시간대하고 또는 기기 가동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실 조건이 달라요. 법원의 법정이다 그러면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실로 보고 냉난방을 하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운전 시간을 적절하게 단축제를 하게 되겠다. 강당이다, 로비다,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운전시간 단축제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한다. 듀티 사이클, 가동하고 가동 중단하고 가동하고 가동 중단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듀티 사이클, 에어 예측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역시 듀티 사이클, 에어 예측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에너지 활용 제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정 제어라든가 또는 야간 취입 제어라든가 엔탈피 컨트롤 뭐 이러한 부분에서 디맨드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은 건물마다 특성이 다르고요. 건물의 또 향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근무하고 계시는 오퍼레이터가 그 기술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하려면 설치 업체하고 상당 부분 관여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또는 요청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정상적인 관리 방법을 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서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제품이 단종이 되어도 항상 스탁이 되어 있고요. 이상이 생기면요, 즉시 와서 어느 부분인지를 알고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건물에 만약에 냉난방을 통해서 에너지가 낭비되는 부분. 자, 이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서 과일 냉난방을 하게 되는 경우, 이 문제가 생겨서 제실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의 사무 생산성이 저하됐을 때의 비용들을 하고, 전체적인 1년 동안의 에너지를 절감했을 때 유지관리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이익인가 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건물이 3년 동안 시공했지만 30년 동안 사용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 이후에 LCC 기간 동안에 우리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에너지 사용량 계측인데요. 이제 뱀스에서 우리가 제디비라든가 뱀스에서 해당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전력량, 냉온수량, 유량, 뭐 공기 질량, 가스 용량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게더링 해야 되거든요. 게더링을 하게 되게 될 때는 모두 다 그런 계량 계측할 수 있는 장치들이 설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스에서 설치한 것들은 대개 감시 제어용으로 사용되죠. 자, 그러면 뱀스에서는요. 뱀스에서는 watt hour. 그러니까 에너지 계측을 통하고 분석을 통해서 왜 에너지가 낭비됐고 왜 여기서는 에너지가 다른 층보다 더 많이 사용됐는지 그 내용을 알려면 계량 계측기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바스에서는 사실 감시 제어하는 데는 온도, 습도, 유량, 풍량 그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뱀스에서 빠져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스에서 그런 정보를 주지 않으면 뱀스는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뱀스에서 그런 계량 계측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계량 계측기들도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혹시 뱀스를 설치하면 에너지가 얼마큼 절감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뱀스 KS 위원이기 때문에 KS 제정할 때에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드렸었어요. 뱀스를 설치하면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 제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건부로 승인을 했었었는데, 뱀스를 설치해서 제어한다가 아니고요. 뱀스를 설치해서 제어할 수도 있다. 제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스가 제어하고 있는 거고 뱀스는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낭비가 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내일은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일종이다. 바스가 제어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뱀스가 제어한다면 뱀스의 모든 펌프, 팬을 전부 연결해야 되니까 바스는 아예 이미지는 없어지고 뱀스를 통해서 모든 바스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업종 간의 문제 또는 현재까지 왔던 역사, 바스의 역사, 40년, 50년 이것이 뱀스라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뱀스 KS 위원이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맹신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빌딩 자동 제어 시스템이지만 건축물의 IT 그리고 또 각각 설비 제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어하고 감시하는 방법들 그리고 또 에너지에 대한 관리 제어 컨트롤하는 알고리즘들 시스템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종합적으로 보면요, 건축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기술들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사실 맨 마지막에 남는 게 건물에서는요,
자동 제어입니다. 맨 마지막에 남아있고 언제까지고 남아있고 언제까지고 그 건물을 살릴 수 있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자동 제어 시스템이 전체적인 공정에 비해서 금액도 작고 소규모 회사들이라서 사실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회사가 제품이 단종되거나 아니면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 그 건물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봤습니다. 따라서 자동제어 시스템은 정말로 그 회사의 역사라든가 그 회사의 유지관리성이라든가 그 회사에서 제품 공급성이라든가 지속적인 IT 발전에 의해서 같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관리가 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에서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겠다. 건축적인 측면을 항상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 제어로 한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드립니다. 자, 자동 제어를 통해서 건물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제어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어차피 전체를 관할하는 건축이시지 않습니까? 건축에서 이런 말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고장이 나면 혹시 반자동이라든가 또 다른 대책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입에 달고 다니십시오. 이게 고장나면 다른 대책은 없는가? 혹시 반자동으로라도 어떻게든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혹시 그 건물의 어떤 기능들이 중단돼 버려서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절대 없도록 이렇게 감리 감독해 주셔서 그 건물이 30년, 40년, 50년 동안 정말 이상 없이 정말 참 좋은 건물이다. 어떤 건물? 쾌적한 건물이다. 어떤 건물 가면 오후 되면 머리 아픈 건물이 있어요. 이거 환기 문제예요. 제가 하여튼 강남에 뭐 건물 두 군데를 가가지고 아주 심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건물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외기 닥트를 외기 댐퍼를 다 닫아가지고 비닐로 막아서 녹색 테이프로 발라놔가지고 전부 뜯었습니다. 자, 환기 부분 그리고 또 건물에 계시는 부분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여러분에 의해서 제실자는 굉장한 사무 생산성과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서 또한 더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 정말 최고의 건축물을 앞으로 또 설계, 시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